아내가 내게 남긴 단 한마디였다. 그냥 택배 기사야. 열해 넘게 쌓아올린 시간, 노력, 사랑, 모두 그 조롱 섞인 웃음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 저녁 나는 알았다. 더는 눈 감아줄 이유도 참아낼 가치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로 결심했다. 서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녁 식사 자리를 채운 정중한 대화의 웅성거림을 무심히 휘두른 칼날처럼 가르며 번뜩였다. 아, 저 사람? 그냥 택배 기사야. 서지혜의 웃음소리가 번쩍이는 식탁을 타고 퍼졌다. 겉으로는 밝고 명랑했지만 그 속엔 어딘가 깨질 듯한 차가움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손님들도 따라 웃었다. 나는 부엌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며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가르고 지나갔다. 열해 넘게 함께 살아온 세월이 고작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 것이다. 나는 강민수 작은 택배 차량 한 대로 시작해 이제는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 스타트업 대표였다. 그녀가 호화로운 명품 생활을 누리고 SNS에 과시하는 그 모든 기반을 내가 만들어줬는데 결국 내 존재는 그냥 배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와 손님들에게 웃음거리일 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에 든 와인병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부엌의 따스함은 이미 한없이 멀어졌고 가슴 속엔 싸늘한 현실만이 밀려왔다. 억지 미소를 얼굴에 붙인 채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분위기는 어색하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있었다. 서지혜의 눈이 잠시 내 눈을 스쳤다.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고 불안이 스치듯 지나갔다. 혹시 들었나? 그녀는 황급히 디저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내 시선을 피하며 탁해진 공기 속에서 모두가 불편한 연극을 이어갔다.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현관문이 딸깍 닫히자 집안은 말보다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서지혜는 갑자기 분주하게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절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사람이었다. 그래, 나는 놀라울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접시 부딪히는 소리를 가르며 입을 열었다. 그게 당신 눈에 비친 나야?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모르는 척 물었다. 무슨 소리야? 택배 기사. 나는 되풀이했다. 혀끝에 쓴맛이 감돌았다. 그게 전부야? 서지혜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황이 짜증으로 바뀌며 말했다. 그냥 농담이었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다고? 나는 그녀의 끝없는 사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몇 년을 반나절없이 일해왔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줬다. 잠도 줄이며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 회사를 키워냈다. 그런데 그녀는 내가 이룬 모든 걸 뒤에서 조롱하고 있었다. 내가 뭘 해왔는지 알기나 해? 나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내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수십억짜리 회사를 세운 거 몰라? 서지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눈을 굴렸다. 그 한 번의 눈짓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알지. 근데 시작은 택배차 몰면서 상자는 나르던 거였잖아. 그녀는 콧방귀를 뀌듯 말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그 목소리에는 명확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몇 달 동안 느껴온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그녀가 내 직업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없이 천천히 2층 침실로 올라갔다. 머릿속은 혼란과 깨달음으로 소용돌이쳤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빛났다. 화면에 알림 미리 보기가 떴다. 그 사람 들었대? 진짜 대박 웃겼어. 모든 직감이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결국 그녀의 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아무런 경계심 없는 신뢰, 아니 오만함이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수십 개의 메시지를. 내 직업을 비웃고 내 옷차림을 조롱하는 말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방식까지도 조롱거리였다.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지. 그런 뒷담화가 줄줄이 쏟아졌고 그리고
M이라는 이니셜로 저장된 사람과의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노골적이었다. 둘 사이의 관계를 부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내용이었다. 시간대까지 선명했다. 지난달 결혼기념일 저녁, 내가 서지혜가 좋아하는 샴페인을 주문하고 있을 때 그녀는 테이블 밑에서 그 남자와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화면을 캡처해 내 휴대폰으로 보냈다. 그리고 다시 폰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들킨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 그녀가 2층으로 올라왔을 때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처럼 세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아까 본 메시지들이 불타오르는 듯 선명했다. 잠은 올 리가 없었다. 그 긴 밤, 천장을 바라보며 하나의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됐다. 차갑고 정교한 복수. 그녀가 절대 예상하지 못할 특급 배송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지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평소처럼 자기만족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스크롤을 넘겼다. 그 손에는 나를 배신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고 그 입술은 나를 조롱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키스를 나눴던 그 입술이었다. 어제 일 이야기 좀 하자.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서지혜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꾸했다. 이야기할 게 뭐 있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실해졌다. 그녀에게 이건 실수가 아니라 내 존재를 대하는 진심이었다. 농담?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물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럼 하나만 묻자. 이 집은 누가 산 거야?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내가 입고 다니는 옷, 다니는 스파, 올리는 해외여행 사진 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서지혜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나도 기여했어. 내 인맥 덕에 너 계약 몇 건 딴 거 알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녀 덕에 얻은 계약은 고작 2건. 그마저도 골칫거리였을 뿐이었다.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몰아붙였다. 내 옷장에 걸린 명품 가방들, 반짝이는 보석들, 스파 멤버십 카드, 그 돈 다 어디서 나왔지? 서지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방어적인 태도였다. 그래서? 내가 돈 번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농담도 못해. 자격지심 그만 부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부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나 다 알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순식간에 가셨다. 순간적으로 진짜 두려움이 번쩍였다. 하지만 이내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 남자랑 주고받은 메시지들. 특히 결혼기념일 밤. 나는 냉정하게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서지혜는 눈물 연기를 시작했다. 순식간이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한 얼굴로 읊조렸다. 한순간의 실수였어. 별 의미 없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불과 1분 전까지는 나를 비웃던 얼굴이 지금은 울면서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결혼을 지키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잃을까 두려워 흘리는 눈물이었다. 얼마나 오래였어? 나는 여전히 냉정하게 물었다. 그냥 몇 번이었어. 잠깐 실수였을 뿐이야. 지금은 다 끝났어. 정말이야. 또 거짓말. 나는 이미 수개월간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다 봤다. 그래도 나는 일부러 묻고 또 묻게 했다. 스스로 무덤을 파괴하기 위해. 누구야? 그 남자. 서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다. 그냥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야. 지금은 정말 끝났어. 일이라니. 서지혜는 몇 년째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닌 적도 없었다. 컨설턴트라는 허울 좋은 명함 아래 하루 종일 쇼핑과 친구들과의 모임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말없이 뒷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서지혜가 다급히 내 팔을 붙잡았다. 어디 가? 이걸 고쳐야 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일하러 간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그 일, 당신이 누리는 모든 걸 만들어낸 그 물류 일 말이야. 그녀는 다시 내 팔을 꽉 붙들었다. 제발, 우리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정말 잘못했어. 다시 잘할게. 서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곧 연락할 거야. 나는 조용히 말하며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아주 곧. 사무실에 도착하자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냉철한 실행력으로 바꿨다. 첫 번째로 대학 시절부터 신뢰해온 변호사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날 오후로 상담 일정을 잡았다. 두 번째는 예전에 직원 배경조사로 도움받았던 사설 탐정 김태식에게 연락했다. 세 번째는 내 재정 자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복잡하게 얽힌 재산 분리 계획을 논의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모든 계획이 명확히 세워졌다. 서지혜는 나를 택배기사로만 여겼지만 나는 전략가였고 설계자였고 실행자였다. 이제 그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물류를 다루는 내 본업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한지.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최대 규모의 배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태시 사설탐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했다. 사흘 만에 두툼한 증거 파일이 내 책상 위에 놓였다. 서지혜가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었고 항상 같은 남자와 만나는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다. M의 정체는 그녀가 자주 컨설팅한다고 말했던 회사의 마케팅 본부장 이현우였다. 그녀가 친구들과 모임 간다며 비워둔 날들, 원인 모를 외박들 모두 그와의 만남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다. 박진우 변호사는 파일을 훑어보고 무겁게 말했다. 상당히 강력한 카드가 됐어. 불륜 증거에 재정 기여 기록까지 있으니까 이번 소송은 내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선가 이상하게 차분한 평정이 밀려왔다. 사업은? 나는 물었다. 결혼 전에 내가 회사를 세운 데다. 부부 공동자산과는 명확히 구분돼 있어. 모든 재무자료도 철저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김태식은 서지혜와 이현우가 미래를 논의하는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다. 그들의 계획은 분명했다. 충분한 증거와 재산 분할 전략을 준비한 후 서지혜가 먼저 이혼을 제기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 결국 그녀는 애초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최대한 많이 뜯어낼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을 뿐. 흔한 수법이야. 박진우는 담담히 말했다. 다행히 우리는 그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지.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서지혜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옅은 화장과 은은한 향수, 명백히 의도를 담은 억지스런 복장. 그녀는 애써 다정한 척 다가왔다. 하루 종일 우리 생각만 했어. 부드럽게 계산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 큰 실수했어. 근데 고치고 싶어. 나는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 점심 약속 어땠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응. 그냥 잠재 고객이랑 웨스트 호텔에서 718호. 나는 낮고 또렷하게 덧붙였다. 이번 주에만 두 번째로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나 미행한 거야? 서지혜는 비난하듯 외쳤다. 불법이야, 불법. 나는 여전히 침착했다. 공동 자산을 써서 다른 남자랑 호텔 예약한 건 괜찮고? 서지혜는 곧바로 공격 모드로 전환했다. 당신 때문이야. 일만 쳐다보고 나한텐 관심도 없었잖아. 내가 조롱했던 그 일 덕분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게 가능했는데 나는 쓰디쓴 아이러니를 삼켰다. 확실히 하자. 나는 아주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일을 깔보고 내 등에 칼 꽂고 나를 등쳐먹을 계획까지 짜놓고. 이게 내 잘못이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나를 배달부쯤으로만 봤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얼마나 깊이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를 그녀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내가 그녀의 배신을 얼마나 깊이 파헤쳤는지 서지혜는 끝까지 알지 못했다. 그녀 눈에 나는 여전히 쉽게 조종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냥 택배 기사일 뿐이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지혜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잖아. 둘 다 잘못? 그 뻔뻔함에 순간 숨이 막혔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짧게 대답하고 곧장 게스트룸으로 걸어갔다. 서지혜는 급히 따라오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문을 닫아버렸다. 그녀를 복도에 홀로 남겨둔 채 문 너머 나는 차분히 계획을 다듬었다. 박진우 변호사가 이미 모든 이혼 서류를 준비해두었고 김태혜 씨 탐정이 법원 제출용 증거 자료를 완벽히 모아뒀으며 재정자문관은 내 개인 자산과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안을 완성해 놓았다. 모든 퍼즐 조각은 준비됐다. 다음 날 나는 몰래 마련해둔 오피스텔로 개인 물품들을 옮기기 시작할 계획이었다. 겉으로 티나지 않게 그녀가 눈치채지 못할 귀중품과 서류들만. 서지혜는 자신의 거짓말에만 몰두한 나머지 내 움직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다음 날 나는 가장 신뢰하는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렀다. 개인적인 사정은 밝히지 않은 채 가까운 시일 안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고만 설명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와 함께 첫 번째 밴을 몰던 그때부터 곁을 지킨 최성민 운영 매니저가 가장 먼저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뭐든 맡겨주세요. 서지혜가 비웃던 배달부들이 결국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내게 소중한 모든 것들은 이미 집에서 안전하게 옮겨졌다. 서지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눈물과 연약한 척 연기하면 내가 무너질 거라 믿고 있었다. 여전히 내가 그 삶을 놓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말에 업무 관련 워크숍이 있다며 여행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김태식 탐정의 정보에 따르면 그건 사실 이현우와 함께 강원도 외딴 펜션으로 떠나는 미래였다. 이것이 내 기회였다. 서지혜가 명품 가방들을 챙기며 들뜬 표정으로 집안을 오가고 있을 때 나는 마지막 배송 전략을 완성하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 날씨는 맑고 공기가 차가웠다. 서지혜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안을 분주히 오갔다. 전문성 개발 세미나를 다녀온다며 설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전혀 몰랐다. 내가 그녀의 계획과 일정을 샅샅이 꿰뚫고 있다는 걸. 김태식은 이미 확인했다. 그녀와 이현우는 이틀 동안 머무를 고급 펜션을 예약해 두었다고. 나는 모른 척 웃으며 그녀를 배웅했다. 다녀올게. 그녀는 입술로 내 볼을 살짝 스쳤다.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쉬어. 가짜 걱정의 말은 그녀가 쌓아온 허울뿐인 결혼 생활만큼이나 공허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다녀와. 진심을 감춘 채 인사를 건넸다. 진실을 폭로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눌렀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치밀해야 했다. 흔들림 없이 완벽해야 했다. 서지혜의 차가 골목길을 벗어나자마자 나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회사의 가장 큰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다. 최성민 운영 매니저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사장님. 창고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준비해 둔 목록을 건넸다. 이건 남긴다. 나머지는 전부 치워. 남긴 것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결혼 전 그녀가 가져온 가구, 명백히 그녀 개인 소유인 물건들, 그리고 별 감흥 없는 가족 사진 몇 장. 반면 내 돈으로 마련한 명품 가구, 비싼 예술품, 최신형 전자기기들은 전부 트럭에 실려 이혼 합의까지 임시 보관될 창고로 옮겨질 예정이었다. 정오가 되자 집 안은 눈에 띄게 텅 비어 있었다. 열쇠 수리공이 약속 시간보다도 일찍 도착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문과 출입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새로 짜인 비밀번호와 새 열쇠 세트를 내게 건넸다. 이제 이 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모두 완료했습니다, 사장님. 그는 전문적으로 말했다.
이제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2단계 완료. 다음은 3단계였다.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박진우 변호사가 준비한 문서를 들고 은행에서는 공동명의 계좌에서 정확히 내 목만 계산하여 새로 개설한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나는 철저히 계산했다. 내가 기여한 만큼만, 딱 그만큼, 한 푼도 덜 없이. 은행 지점장은 신중하게 서류를 확인했다. 모든 절차가 이상 없습니다, 강민수님. 다만 꽤 이례적인 경우긴 하네요.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3단계 완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최성민과 직원들은 이미 짐을 다 싣고 있었다. 트럭은 곧바로 창고로 향했다. 나는 홀로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통쾌한 단계를 실행했다. 서지혜의 옷, 신발, 가방, 각종 개인 소지품들, 수백 벌의 드레스와 월세보다 비싼 값의 구두, 투자라고 주장하던 명품 핸드백들까지 나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박스와 캐리어에 담았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마지막으로 박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 네, 집 출입을 제한하는 건 정당하고 소지품은 모두 접근 가능하도록 해놨으니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 소유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놓을 겁니다. 저녁 무렵 나는 마지막 캐리어를 미러 집 앞마당으로 끌어냈다. 이제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었다. 나는 그녀의 짐을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게 인도에 나열했다. 박스마다 라벨을 붙이고 가방은 내용물에 따라 구분해 세워뒀다. 그녀의 삶이 조용한 주택가 거리 한복판에 그대로 드러났다. 가장 큰 루이비통 캐리어 위에는 방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다. 서명 완료된 이혼 서류, 그녀의 불륜 증거가 담긴 USB 메모리, 그리고 단 한 줄만 적힌 손글씨 쪽지. 배송 완료. 나는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집은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나는 조용히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그리고 기다렸다. 서지혜의 일정상 그녀는 일요일 저녁에나 돌아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가 보낼 문자를 보면 계획이 바뀔 거라 확신했다. 나는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당신 짐은 집 앞에 준비되어 있어. 문 걱정은 하지 마. 이미 다 바꿨거든. 새 열쇠는 빨간 캐리어 앞주머니에 있는 결혼반지 안에 있어. 앞으로의 삶에 행운을 빈다.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 후로 몰려올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약속했던 대로 그녀의 물건을 완벽히 배송했다. 그녀가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택배 기사였던 내가 4시간 27분 후 정막을 깨는 타이어 스키드 소리가 들렸다. CCTV 화면을 통해본 서지혜는 강원도 산장에서 2시간을 단숨에 달려온 듯 급하게 차에서 뛰쳐나왔다. 조수석에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이현우가 보였다. 그는 내내 불안해 보였다. 서지혜는 다급하게 인도 위짐 더미로 달려갔다. 그리고 집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열쇠는 더 이상 맞지 않았다. 당황한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두드리다 못해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 열어. 이 집 내 집이기도 해. 이런 짓 못해.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보안 카메라는 그녀의 분노를, 뒷문으로 침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모든 장면을 차분히 기록하고 있었다. 서지혜는 급기야 근처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리공은 이렇게 답했다. 본인 명의가 없으면 출입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서지혜는 당황했다. 그녀는 집이 자기 거지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만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서지혜의 이름은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아내라는 지위 하나로 모든 게 당연히 자기 것이라 믿어왔던 것이다. 처음에는 부슬거리던 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이 비극을 위한 연극 무대처럼. 서지혜는 비에 젖는 명품 가방들과 옷가지를 급히 덮으려 아우성쳤다. 옆에서 이현우는 마지못해 차에서 내려도우려 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불편하고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곧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다. 나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다. 경찰들은 저저 축 늘어진 짐더미와 침착한 나, 그리고 점점 광기에 가까워지는 서지혜를 번갈아 바라봤다. 이 사람이 나를 불법으로 집에서 쫓아냈어요. 서지혜는 날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실지 않고 박진우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복사본을 경찰에게 건넸다. 이 짐들은 모두 그녀의 개인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부동산은 제 단독 명의입니다. 필요하시면 제 변호사 연락처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서지혜 쪽으로 돌아섰다. 부인, 이건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문제로 보입니다. 부동산은 법적으로 이분 소유이고 개인 소지품 역시 접근 가능하게 해두셨으니 형사적 문제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서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당신 이렇게 두고 보지 않을 거야. 어쩌면 다른 사람이라면 그 위협에 주눅 들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더는 아니었다. 그녀의 유력한 아버지는 실제론 그녀의 삶에 아무런 실질적 도움도 주지 못한 사람이었다. 모든 건 오직 내가 만들어준 세상이었다. 경찰이 돌아가자 서지혜는 이현우에게 몸을 돌렸다. 구원을 기대하며. 하지만 이현우는 갈수록 얼굴이 굳어갔다. 이 사태에 깊은 후회를 느끼는 게 뻔히 보였다.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는 시계를 힐끔 보며 말했다. 내일 정리하자. 안 돼. 내 짐을 여기 내버려 둘 순 없어. 비 맞아서 다 망가진다고. 서지혜는 울부짖었다. 화장은 이미 엉망이었다. 검은 마스카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 회의 있어. 밤새 여기 못 있어.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 자신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남편은 치밀하게 역습했고 달콤한 탈출구가 되어줄 거라 믿었던 남자는 이미 그녀를 등지고 있었다.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호화로운 생활은 지금 인도 위 빗물 속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있었다. 서지혜는 마지막 희망을 담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있지.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내 루이비통 캐리어 위 봉투 안에. 그녀는 빗물에 젖어 축축해진 봉투를 황급히 뜯었다. 나는 창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훑어보며 처음에는 미약한 희망의 빛을 띄었다가 곧 경악으로 굳어갔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녀의 외도와 경제적 착취를 문서화했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USB 메모리에 닿았을 때 비로소 진심 어린 공포가 그녀 눈에 떠올랐다. 설마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생각은 아니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너무 수치스러울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남편을 택배 기사라고 조롱한 것만큼은 아니겠지. 하지만 걱정 마. 이혼 절차만 조용히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건 절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조수석에 앉은 이현우가 조급하게 경적을 울렸다. 주변 이웃들의 불이 하나둘 켜졌고 커튼 사이로 호기심 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서지혜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체면과 명품의 세계는 지금 빗속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지혜는 흠뻑 젖은 채 차 안으로 짐을 정신없이 밀어넣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차는 꽉 찬 상태였고 남은 짐들은 빗물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이현우는 점점 더 불편해하며 재촉했다. 결국 그들은 엉망이 된 짐들을 뒤로 한 채 허겁지겁 떠났다. 서지혜와 이현우는 결국 차를 몰고 떠났다. 뒷좌석과 트렁크는 대충 우겨넣은 짐들로 터질 듯했다. 나는 아무런 승리감도 느끼지 않았다. 만족도, 기쁨도 아니었다. 오직 깊은 해방감만이 가슴을 채웠다. 배송 완료.
수신인에게 반송 완료.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박진우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덕분에 서지혜가 간간히 시도한 이해 제기도 간단히 기각되었다. 불륜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철저한 재정 기록들, 이 모든 것이 빈틈없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특히 판사는 그녀가 내 뒷담화와 이혼 계획을 짰던 문자 기록을 보면서 기만당했다는 그녀의 주장을 단칼에 무시했다. 6개월 후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사업은 개인적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번창했다. 우리는 2개 주에 추가 진출했고 작은 경쟁 업체 하나를 인수했으며 차량 대수를 20대나 늘렸다. 나는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성공이다. 그때 최성민 운영 매니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최종 서류 서명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던 무게가 어깨 위에서 스르르 사라지는 듯했다. 이혼 절차 완전 종료. 집은 매각되었고 합의서에 따라 수익금이 깔끔히 분할되었다. 내 사업체는 처음부터 철저히 분리해왔기에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들려온 소식들. 서지혜의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훨씬 초라했다. 이현우는 이혼 소동이 터지자 곧바로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내 수입 없이 서지혜의 생활 수준은 급격히 무너졌다. 결국 그녀는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한때 뽐내던 명품 옷들과 가방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떤 밤에는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떠올렸다. 결혼기념일 밤 테이블 밑으로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던 그녀의 모습을, 10년 동안 내 헌신을 조롱했던 그 목소리 속의 경멸을. 아니, 나는 단지 그녀가 주문한 그대로 배송했을 뿐이었다. 이 이혼은 내게 값진 교훈을 안겨주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서지혜가 무시했던 배달부들은 끝까지 내 편에 서 있었고, 그녀가 비웃었던 내 사업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그녀가 깔보았던 내 끈기와 근성은 결국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다. 이혼이 확정되고 3개월 뒤 나는 물류업계 컨퍼런스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스스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첫 데이트에서 그녀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물류와 공급망 관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허세도 숨은 의도도 없이 그냥 순수한 대화. 나는 어느 순간 이혼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는 진짜 보석을 몰랐던 거야. 세상에는 창조하는 사람을 끝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서지혜는 오히려 내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것이었다. 거짓 위에 쌓은 관계에서 나를 해방시켜준 것. 만약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대화를 우연히 듣지 않았다면 나는 앞으로도 몇 년이고 나를 속이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1년 후 바로 그 배송 사건 1주년 즈음 내 회사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약 상대는 이현우가 다니던 회사와 직접 경쟁하는 회사였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당당히 그 계약을 따냈다. 배달부가 마케팅 본부장을 넘어선 순간이었다. 새로운 연애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물질주의나 허용 대신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18개월 후 서로의 삶과 사업을 합쳐 더 크고 탄탄한 물류 솔루션 회사를 만들었다. 그녀는 창의성과 비전을 가져왔고 나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했다. 함께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었을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가끔 나는 차를 몰고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친다. 그 빗속의 밤을 떠올리며 모든 걸 잃어가던 그녀의 충격에 젖은 표정, 그리고 택배 기사라는 조롱이 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순간을. 결국
나는 그녀에게 꼭 필요한 걸 배송했다.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가치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가 가볍게 무시했던 배송 패키지 속에는 그녀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진짜 가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상실은 나에게 자유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배송은 내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가끔은 가장 아픈 배신이 가장 큰 자유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